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시작됐습니다. 저장 탱크가 꽉 차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먼저 줄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 봉쇄가 길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유조선 31척이 멈춰서 있어요. 그 안에 실린 원유가 7조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박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3일이었습니다. 베를린이었어요. 브렌트유 배럴당 109달러 87센트. 그 숫자가 사무실 모니터 한쪽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10달러까지 딱 13센트 남아 있었어요. 27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손이 그날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에너지 컨설팅을 하는 클라우스 베버였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 뉴스가 터진 건 오전 7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뉴스 채널 3곳이 동시에 자막을 바꿨거든요. 이란 고위 관리의 발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장 탱크가 완전히 차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 전에 선제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그 문장 하나에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란이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게 아니었거든요. 먼저 스스로 줄이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 일을 오래 해온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봉쇄가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사무실 창문을 빗방울이 두드렸습니다. 금속 냄새 같은 것이 났어요. 아니면 그냥 기분 탓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화면을 당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성 이미지가 나왔어요.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조선 31척이었어요. 5,300만 배럴이었고 48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는 원유가 좁은 해협 안에 멈춰서 있는 거였어요. 그중 2척은 이미 미군에 납포된 상태였습니다. 손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 세계 원유 소비량이 약 1억 배럴이잖아요. 봉쇄가 한 달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브렌트유 110달러는 시작일 뿐이었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무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한스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걸어오고 있었어요. 커피를 시키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봤어? 이란이 생산까지 줄인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이 안 나왔어요. 복도 끝 화면에서 앵커가 다른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동 미군 5,000명 철수 명령이었어요. 독일 메르츠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고 발언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죠. 유럽에서 두 번째로 미군이 많은 나라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군대를 잃은 셈이었습니다. 36,000명 중 5,000명이 빠지는 거였어요. 그것도 놀라운 뉴스였는데 화면 옆 자막에서 다른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 이란 외교장관과 직통통화, 한국 선박통항 재개 촉구, 이란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였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세 번째 통화였습니다. 한국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여전히 정박 중이며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돼야 한다. 솔직히 코웃음이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화 한 통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거든요. 에너지 시장을 오래 분석해온 눈으로 보면 그 통화는 상징적인 제스처에 불과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숫자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 원유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독일보다 훨씬 높은 의존도였습니다. 유럽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취약한 구조였어요. 기름 없는 나라가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날 아침에야 숫자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 발표가 나온 그 아침, 한국은 누구보다 깊은 구덩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며칠 뒤에야 알게 됩니다. 협상이 끝났다는 뉴스가 나온 건 4월 25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한마디 했어요. 더 나은 제안을 받았다. 더 나은 제안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이었어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는 뜻이었습니다.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협상이 채 2주를 버티지 못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베를린 에너지 컨설팅 회의실이었습니다. 냉방이 너무 세게 틀어져 있었어요.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의실 한쪽 화면에 브렌트유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협상 결렬 소식이 나온 직후부터 시간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더 읽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은 이 협상 결렬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협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란도 어느 정도 버텼어요. 봉쇄를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깨졌을 때 이란은 다른 계산을 시작했어요. 저장 탱크를 채우는 대신 먼저 생산을 줄이는 쪽을 택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쪽이 없으면 생산할 이유도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 이 결정이 나온 배경에는 그 2주짜리 협상이 있었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스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마침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클라우스, 이번엔 다른 것 같아. 한스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 2022년에도 러시아 가스 끊긴 길 때 다들 이랬잖아. 결국 어떻게든 됐어. 그건 가스였고 이건 원유야. 대체제가 없어. 말이 맞았어요. 반박이 안 됐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겼을 때는 노르웨이에서 더 가져왔고 미국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왔고 에너지 사용을 줄였어요. 뺨을 맞았지만 돌아서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유는 달랐어요. 호르무즈를 통해 하루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했거든요.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기는 있었어요. 훨씬 멀고 훨씬 비싼 길이었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라는 결정은 그 20%짜리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란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 결의에 따라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전구 비축량의 약 30%였습니다. 30%를 한꺼번에 푼다는 말은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한국, 원유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그런데 지금 외교장관이 이란에 직접 전화를 걸고 비축유를 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약소국이 버티는 방식처럼 보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하는 동안 작은 나라가 전화나 걸고 비축유나 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한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독일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대답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독일 메르츠 총리가 며칠 전에 한 발언이 떠올랐거든요. 미국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짐작도 못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계속되는 동안 유럽에서 가장 큰 위기는 중동이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메르츠 총리가 발언한 날부터 미군 철수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딱 사흘이었어요. 4월 27일이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인터뷰에서 한마디 했어요. 미국 전체가 이란 지도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4월 29일 트럼프가 주동미군 감축 검토를 공언했습니다. 5월 1일 미 국방부가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3만 6천 명 중 5천 명, 14%가 사라집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요. 그날 저녁 베를린 거리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쌀쌀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TV 화면이 보였어요. 철수 관련 속보가 자막으로 흘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면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 자막으로 나왔어요.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점에 매우 분명하게 불만을 표해왔다. 독일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충분히 돕지 않았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메르츠 총리 발언은 그 불만에 불을 질렀고 결과는 철수였어요. 일본에 이어 미군 해외 주둔 규모 2위 국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 유럽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람슈타인 공군기지,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5천 명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막 바로 옆에 다른 자막이 올라왔어요. 트럼프, 한국 이란 전쟁 비협조에도 불만 표명.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나라가 독일만이 아니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데도 한국은 파병을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그 불만을 이미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독일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거리 가로등이 빗물 위에 번졌어요.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한국 뉴스를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독일은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맞섰어요. 결과는 철수였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란에 전화를 걸었어요. 적국에 직접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나라가 같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을 선택했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계속되고 있었고, 봉쇄는 길어지고 있었고, 세계는 갈수록 기름이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독일은 미군을 잃었고, 한국은 이란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에너지 컨설턴트의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봉쇄가 2달 이어지면 한국 비축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공급 충격을 언제 현실화할까? 한국이 이란 외교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였을까?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을까? 그 마지막 질문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코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전화 한 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생각, 여전히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은 계속됐고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통화 시간은 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발표를 2번 읽었어요. 짧은 발표였거든요.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장관 아락치와 통화를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통화였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3번째였습니다. 3번째. 다시 읽었습니다. 2번째에서 눈이 멈췄어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베를린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폈어요. 연필로 숫자 몇 개를 적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적었어요. 이란이 먼저 전화를 요청한 나라. 그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미국도 아니었고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강대국도 아니었어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기름 70%를 호르무즈에서 받아오는 나라가 이란이 먼저 전화를 걸고 싶었던 상대였습니다. 왜일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창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깥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지붕 위를 걸어 다녔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시작된 배경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봉쇄가 길어지고 있었어요. 생산도 줄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 수출이 막힌 상태였어요.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란이 먼저 전화를 원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계속되는 동안 이란도 출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적군도 우군도 아닌 나라, 조용히 대화를 유지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데이터였어요. 현재 해협 안에 정박 중인 선박 목록이었습니다. 31척 중 국적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한국 선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박들이 나오려면 이란과의 대화가 필요했어요. 미군 봉쇄를 뚫는 것도 이란의 허가를 받는 것도 모두 협상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장관은 그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독일은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결과는 미군 철수였어요. 이란과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란이 먼저 요청한 통화에 응했어요. 두 방식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에너지 시장을 오래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외교 통화 한 번이 봉쇄를 푼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해협은 여전히 막혀 있었어요. 한국 선박도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달랐어요. 적어도 채널이 살아 있었습니다. 창밖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지붕 위가 비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회의 전에 한국 에너지 대응자를 정리해 줄 수 있어?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 관심 없다더니? 대답을 안 했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 뉴스를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시야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이 났어요. 2번째에는 의아했습니다. 3번째에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불편했어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느낌이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아직은요. 한스가 자료를 보내온 건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파일이 3개였어요. 제목이 각각 달랐습니다. 한국 에너지 비축 현황, 한국 원유 수입 구조, 한국 이란 교역 데이터.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복잡해. 직접 봐.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 결의에 따라 방출하기로 한 비축유는 2246만 배럴이었습니다.
전구 비축량의 약 30%였어요.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 중에서 방출 규모가 가장 큰 축에 들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 한국이 동참한 거였어요. 2246만 배럴, 손가락으로 계산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80만 배럴이에요. 2246만 배럴이면 약 8일치였습니다. 넉넉한 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숫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체 비축유가 약 1억 배럴이었어요. 정부 비축분과 민간 비축분을 합한 숫자였습니다. 봉쇄가 완전히 이어진다고 가정해도 한국은 약 100일을 버틸 수 있는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일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 구조였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때리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중동 원유의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습니다. 봉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이 받는 타격은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섰어요. 공급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파일에서 손이 멈췄어요. 한국과 이란의 교역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이란이 핵 합의를 맺은 시기에 이란 원유를 상당량 수입했어요. 제재가 풀렸을 때 가장 빠르게 이란 원유를 들여온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재가 다시 강화됐을 때도 한국은 이란과 외교 채널을 유지했어요. 끊지 않았습니다. 그 채널이 지금 살아 있었습니다. 조현 장관이 이란 측 요청으로 아락치 외교장관과 통화를 한 것, 그게 세 번째라는 것. 공습 이후에도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 이 맥락에서 다시 보니 달리 보였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싶은 나라를 찾고 있었다면, 적도 아니고 우군도 아니고 조용히 대화를 유지하는 나라를 찾고 있었다면 그게 한국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코웃음이 아니라 진짜 질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유럽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베를린 외곽 회의장이었습니다. 대형 강의실에 에너지 업계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발표자가 화면을 바꿀 때마다 그래프가 올라갔어요. 다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유가가 오른다. 공급이 불안하다. 대체 에너지를 서둘러야 한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란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독일은 왜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까? 회의장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발표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습니다. 독일은 가치 외교를 합니다. 원칙이 있어요. 결과도 있습니다. 미군 5,000명이 나갔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자도, 옆에 앉은 사람도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만들어 놓은 이 위기에서 독일과 한국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독일은 원칙을 지키다 동맹을 잃었어요. 한국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했는지 아직은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코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프랑스 쪽 에너지 분석가 피에르였습니다. 파리에서 왔는데 가끔 이쪽 행사에 얼굴을 비쳤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 좋았어요. 독일 발표자 표정 봤어요? 봤습니다. 사실 파리도 비슷한 고민이에요. 원칙이냐 실리냐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거든요. 복도 끝 창문으로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이야기 더 아세요? 피에르가 물었습니다. 찾아보는 중이에요. 그게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찾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그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펼치면서 바로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이거 봐. 화면에 기사가 열려 있었어요.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였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글로벌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대응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었습니다. 비축유 방출 규모, 외교 채널 유지 여부, 대체 공급선 확보 속도, 세 항목으로 나라들을 비교해 놓았어요. 한국이 세 항목 모두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비축유는 정부 비축량의 30%를 방출했어요. 외교 채널은 이란과 세 차례 직통 통화를 유지했습니다. 대체 공급선은 미국산 원유와 카자흐스탄 쪽으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어요. 숫자를 보는데도 여전히 인정이 안 됐습니다. 표를 다시 봤어요. 독일을 찾았습니다. 외교 채널 유지 항목의 빈칸이었어요. 이란과의 대화 채널이 사실상 끊긴 상태였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로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거든요. 독일이 이란 채널 없어? 메르츠 발언 이후로 이란도 독일 피하는 분위기래. 말이 안 나왔어요.
유럽 최강국이라는 나라가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만들어낸 이 위기에서 대화 채널조차 없는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이란이 먼저 전화를 요청한 나라였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 점심을 먹으러 걸어갔습니다. 베를린 한 블록이 짧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계속되는 동안 세계가 두 그루로 나뉘고 있었어요. 이란과 말이 통하는 나라와 통하지 않는 나라. 미국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독일은 말로 싸웠습니다. 한국은 전화를 들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 위기에서 선명하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서 멈췄어요.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베를린 밑에 구역에 있는 한국 식당이었어요. 한스가 한번 가보자고 했던 곳인데 계속 미뤄왔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된장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낮은 조명 아래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안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분이었어요. 한국말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번역 앱을 켰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 뉴스를 처음 본 날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 동안 숫자와 보고서와 회의장을 오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식당 앞에서 이상하게도 발이 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메뉴판을 내미셨습니다. 번역 앱으로 읽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된장찌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식당은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4개였어요. 벽에 사진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사막이었어요. 뜨거운 햇빛 아래 파이프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카메라를 향해 서 있었어요. 옷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모래바람이 보였어요. 사진 아래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번역 앱을 들이댔어요. 1977년 사우디아라비아. 아버지. 멈췄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놓이면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옆자리를 닦으시다가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 걸 보셨어요. 번역 앱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10년 계셨어요. 앱이 독일어로 바꿔줬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10년이요? 한국에 기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있는 데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사막에서 파이프 용접을 하셨어요. 여름에는 낮 기온이 50도가 넘었대요. 그래도 하셨어요. 앱을 통해 한 문장씩 들어왔습니다. 천천히요.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한국이 살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기름을 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나라에 기름이 없으면 사람이 가야 해요. 몸으로 벌어야죠. 뚝배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코를 채웠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시작된 이 시대에 1977년 사막에 서 있던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때 번 돈으로 저 베를린 왔어요. 공부했어요. 이 식당 차렸어요. 한국이 기름 없는 나라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없으면 사람이 가요. 기름 없으면 머리를 써요. 그게 한국이에요. 손가락이 뚝배기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끝이 달아올랐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비축유 2246만 배럴, 유조선 31척, 외교통화 3번째, 브렌트유 110달러, 주동미군 5,000명 철수. 그 모든 숫자들이 지금 이 뚝배기 앞에서 다르게 보였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만들어낸 위기를 한국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77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던 그 손이 지금 외교장관의 전화기가 됐어요. 기름이 없으면 몸이 가고 머리를 쓰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사막에 계셨습니다. 50도 더위에 안전모를 쓰고 파이프를 용접하셨어요. 그 땀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이 버티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 오늘 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숫자와 보고서와 컨퍼런스로 며칠을 보낸 사람이 작은 식당 흑백 사진 한 장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27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 왔어요. 유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공급이 흔들리고 안정되는 것을 숫자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숫자로 본 게 아니었어요. 이 식당에 오기 전까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번역 앱을 들고 한참을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쳤습니다. 아버님이 대단한 분이셨네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주름이 눈가로 모였어요. 다들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그 시절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혔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 그 뉴스가 나온 날 아침 한국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났어요.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이 위기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두 글자가 입 안에서 맴돌았어요. 식당을 나온 건 한참 뒤였습니다. 베를린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가로등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혼자였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이 멈추지 않았어요. 27년 동안 에너지 시장을 분석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누가 이익을 보는지, 공급이 흔들릴 때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를 봤어요. 숫자로 봤습니다. 그래프로 갔어요. 보고서로 봤습니다. 그런데 기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시작된 날, 한국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전화 한 통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냐고 했어요. 독일이 공개 비판을 하다 미군을 잃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이란의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게 순진한 외교라고 봤어요. 틀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섰어요. 베를린 야경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한국이 한 일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발표된 날부터 지금까지였습니다. 비축유 2246만 배럴을 방출했어요. 정부 비축량의 30%였습니다. 이란 외교장관과 세 차례 직통 통화를 유지했어요. 미국산 원유와 카자흐스탄 쪽으로 대체 공급선을 빠르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고 이란을 공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말로 싸웠어요. 미군 5,000명을 잃었습니다. 이란 채널도 끊겼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채널이 살아있어요. 이게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생존 방식이었어요. 1977년 사막에서 파이프를 잡던 손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몸이 가고 머리를 씁니다. 말 대신 행동을 해요. 그게 한국이 배워온 방식이었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만들어낸 이 위기에서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봉쇄를 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채널을 유지할 수는 있었어요. 선박이 나올 길을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살아 있었어요.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베를린 밤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노트를 폈어요. 새 페이지였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맨 위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이 증명한 것. 그 아래에 천천히 썼어요. 기름 없는 나라가 기름을 다루는 법을 가장 잘한다.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그대로 두었어요. 밖에서 백고동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베를린에 백고동이 있을 리 없었어요. 그냥 밤바람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귀에 남은 소리였거나요. 호르무즈 해협 안에 유조선 31척이 아직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도 그 안에 있었어요. 이란 원유 생산 감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기름을 두고 싸우는 동안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멀리 내다보는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베를린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